그래서 저기 그 이천여하고 김천여, 최천여가 남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 아는 걸 공유하면서 알려도 드리고 저기 하고 그러면서 이게 쭉 공부해야 된다고. 예, 남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쭉. 그래서 그 여기 저기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친구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야, 걔들은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나갔는데 그래도 걔들도 안 됐어. 그러면 이상해지잖아. 뭐 당연히 돼야지. 어? 자, 이게 여기 마케팅은요. 마케팅 전략에서 95% 이상이 나와요.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마케팅 전략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면 그죠? 이게 그 장고개라고 그래가지고 고개 긴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하고 고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계 마케팅에서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시장 점유는 요거는 공급자 위주고요. 얘는 누구 위주? 수요자. 얘는 수요자하고 누구? 공급자의 지속적인 관계.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얘는 이 브랜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얘는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인데 이 원리를 활용해요. 아이다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일명 고화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화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얘네 둘은요. 제목 바꿔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제목 바꿔주는 것밖에.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 제일 많이 활용해 주는 건 이거예요. SP하고 이제 4P 믹스 있죠. 예, 요거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애들 중에서 S가 segmentation 그래가지고요. 시장을 뭐 하는 거. 세분화하는 거. T가 타겟팅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서 무슨 전략을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P 믹스 들어가면요. 여기에 제품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촉. 예, 이건 이제 구별하는데요. 이거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내용만 이제 조금만 하시면 여기서는 틀리실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37번 한번 먼저 가보시면요. 37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소비자. 소비자 위주로 가면은 누구밖에 없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소비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요.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서 세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나온 대로 세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번에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다 각인시켜야 되죠. 뭔가 틀리다는 거,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제가 왜 이런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가전 있잖아요. 가전의 대표적인 그 회사가 L사하고 S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들 다 생활가전 취급하는데 얘네가 이거를 강화시켜 가지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아났던 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요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틀리거든요. 같은 세탁기, 냉장고, TV를 판매하는데 누가 뭐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AS를. 그러면 이게 얘에 비해서는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딱 사는 과정에서 성능은 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상하게 고객들은 뭘 생각하냐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갖고 웬만하면 고장 안 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또 혹시 고장이 나면은 AS 받는 걸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걔를 선택해서 TV를 만약에 얘를 선택하면 또 무슨 생각하냐면 나중에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받더라도 왠지 모르게 TV는 얘 걸 쓰는데 냉장고는 얘 걸 쓰는 거는 또 혹시 또 좀 그렇다는 생각도 해요. 모르겠어요. 체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면 세탁기도 얘 거 사고 냉장고도 얘 거 사는 거예요. 세트로 쭉.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자의 이미지 한번 각인이 되면 이거를 뒤집는 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제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화시키게 되면 그만큼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모두 개선은 돼요.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율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적 시장은요.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중에 보면은 아마 그 유니클로인가 뭐 이런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 타켓은 중장년층이 타켓이 아니라 주로 20대, 30대가 타켓일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핏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라인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지만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그 라인이 그냥 일자로 돼 있는 사람이 가서 그걸 입으면은 도대체가 단추가 안 잠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디자인 자체서부터가 누구를 타켓으로 해서 20, 30대를 타켓으로 해서 다 설계부터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 이제 그럼 이제 그 밑에 38번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집단을 뭘 하냐면 세분하는 거죠.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성별 이렇게 세분하는 것을 무슨 전략이라 한다? 시장 세분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마케팅 믹스라고 나오죠. 예, 마케팅 믹스에서는 구성 요소가 4P 나오죠. 그래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라고 그래서 얘네는 영문으로는 이렇게 써줘요. 영문으로. 옛날에 한번 여기 있는 요 차별화 있죠. 포지셔닝. 이거하고 얘하고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거 하란 얘기냐. 니들이 와서 풀어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걸로 틀리게는 안 줘요. 그냥 그대로 줘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외우신 분들이 4P라고만 외웠지. 그렇잖아요. 저 안에 영문까지 어떻게 구별을 했겠냐고요. 저거 그냥 차별화라고 해서 그냥 포지션이라고만 들었지. 영어를 단어를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빼가지고 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답이었다고요. 또 틀린 지문으로 그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학생분들이 또 난리 친 거죠.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말했고 또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는 안 주고요. 요렇게만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요. 2번에 표적 시장이라는 것은 세분된 시장 중에서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판촉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판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촉에 들어가면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그 반응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유인하기 위해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문제를 준 거죠. 5번 지문에 보면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는 고가 전략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저가 전략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을 5번으로 준 거죠. 밑으로 빼갖고. 그러니까 이걸 1번서부터 해가지고 시장 세무라가 맞는지 표적 시장이 맞는지 4P가 맞는지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시간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단원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애들은 역순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9번에 가시게 되면 거기 보면은 이제 5번에 아이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가 있는데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객점유 마케팅. 우리가 고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할 때 뭐를 갖고 묶어주냐면 브랜드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야, 나중에 우리 이사 가면 저기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광고 계속 나오는 게 레땡땡, 자땡 뭐 이런 애들이 광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2번에 가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인데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고객은 누구 위주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 그렇죠? 시장 점유가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내용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그래서 이 고객 점유 마케팅하고요 관계 마케팅은 제목만 바꿔주는 것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나오면은 거의 뭐 찍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41번에 보시면 거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보면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그 가격 차별화 전략이고요. 이거는 시가 정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건데 이거는 기업이 프라이스 리더가 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가격을 선도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선점했으면. 그죠? 그 후발 기업은 내가 선정해 놓은 가격을 따라올 것이고요. 이건 시장 가격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죠. 내가 그 후발주잖아요. 그러면. 시세대로 경쟁 업체가 설정해 놓은 가격 수준에서 내가 판매 가격을 정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시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층수에 따라 다르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번 지문을 가게 되면 표적 시장 선정이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몇 개의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이렇게 돼 있죠. 나누면 이게 세분화예요. 나누면 그 다음에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게 1번하고 2번이 복수 정답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하고 뭐하고 표적 시장하고 지문의 형성이 같이 뭉쳐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다반을 1번으로 줬다가 이신청이 들어가지고 1번하고 2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소비자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분화. 그죠? 그 중에서 특정한 그 계층을 갖다 선택하는 것을 무슨 시장? 그걸 표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상에서는 두 개의 지문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하고 2번의 복수 정답이 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답에서는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의 복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은 그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라고 돼 있죠. 그게 판촉이에요, 판촉. 그러니까 이 촉진, 그러니까 판매 및 촉진 있잖아요. 줄여서 판촉이니까. 그러니까 촉진이 들어가는데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이제 대형 뭐 상가 이런 거 분양할 때 보게 되면은 광고를 통해서도 분양 광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전단지 뭐 이런 거 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권유하죠. 예, 그런 걸 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42번에 보면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P의 구성 요소는요. 이런 식으로 잘 들어와요. 그냥 지문 하나를 차지해 가지고 그래서 네 가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아파트하고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가 제품 전략에 우리가 한 예라고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왜 우리가 저기 아파트 최근에 분양하는 거 보게 되면 요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5평형 아파트면은 요 안에 이렇게 잘라져서 분양한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한 5평 정도는 소유주가 쓰고 나머지 10평 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임대를 주는데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는 얘기죠. 독립된 공간으로. 그러니까 분양은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요 안에서 구조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노후가 되면은 소득이 별로 없으시니까 요 중에 일부를 갖다 임대를 줘야 되는데 같은 공간을 쓰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달리 해가지고 그 공간만 별도로 임대를 줄 수 있게끔 설계가 돼서 나온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라는 얘기죠. 결국 자기가 가장 공략하기가 좋은 자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 존재하는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5번에 포지셔닝이라고 나오죠. 차별하겠죠. 목표 시장에서 표적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를 시키는 거죠. 쟤는 다른 걔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요즘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전자담배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외국계 그 담배 회사가 만든 이 전자담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자담배가 특징이 뭐냐면 걔가 연사가 안 돼요. 연속해서 담배를 못 피워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KTNG에서 새로 신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걔는 연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뭔가 또 생각이 많거나 할 때는 왜 연달아게 담배를 피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담배가 이게 한번 피면은 다시 이게 또 충전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걔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얘보다는 얘가 낫지.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이제 차별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면서부터 다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4번에 보시면은 유통경로 전략이라는 것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 시장으로 세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이거 세분하는 건데 이거를 무슨 전략이라고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바꿔준 거죠. 그 유통경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중개업자라든가 아니면 분양 대행업자 있죠. 예.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시장에서 좀 더 빨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무슨 전략이다? 그게 유통경로 전략이고요. 요즘 같을 때는 좋은 조건에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유통경로 전략에 포함이 되겠죠. 요즘 융자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저게 그 주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틀려지겠죠. 저게. 그래서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에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을 할 때 어떤 중도금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인데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해서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안에서 이제 문제 주는데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4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마케팅의 4P 있죠. 제품, 유통경로, 판촉 전략과 다음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은 요거는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니은이 유통경로 들어가는 거는 4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 가격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 대상 경법 추첨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건 판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제품, 유통경로, 가격, 판촉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유도하게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44번에 가게 되면요. 2번에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의 4P 전략 중에서 가격 전략이라니까 틀렸겠죠. 분양 대행업자를 이용하는 것은 무슨 전략? 그건 유통경로 전략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돼 있죠. 4번 지문에. 근데 아이다의 원리를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한 마케팅이라고 썼죠. 고객 점유가 아이다의 원리를 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은 이거죠. 거기 가면은 마케팅 믹스는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를 조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포지셔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4편은 포지셔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가?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차별화가. 그래서 이걸 바꿔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4P라고 해서 이게 P만 보고 들어간 사람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나온 다음에 이제 또 뒤집어졌다는 거죠. 이게 4P, 얼핏 보니까 다 이게 PPPP 들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답이 1번 준 거죠.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사고는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수가 너무 적으니까 저건 사도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사도 또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족 구성이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답으로 유도한 거죠. 여기 이제 마케팅에 나온 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도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얘 전략 정리하시면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394페이지에 간평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그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6개에서 7개가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A형 기준하면요. 35번서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에요. A형 기준하면. 그리고 B형도 거의 비슷해요. 35번부터 40번까지는 간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6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험 목차가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통상 이게 2개, 3개, 1개 이렇게 배열이 이제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게 주로 여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싫으셔서 몇 개를 버리더라도 3개를 버리더라도 우리는 3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시면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죠. 학개론이 아까 저기 오전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싫어하시는 거를 버리고도 60점은 나올 수 있어요. 60점. 네, 그러니까는 너무 안 되는 거에서 오히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잘하실 수 있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점수 확실하게 따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해소를 하시면 좋은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공 가서 왜 안 물어보냐 그랬더니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죠. 아니 뭐 물어봐야 뭐 혼내고 말든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월 달이 되면 그렇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많이 이제 들은 거 또 듣고 그러면요 개선이 좀 돼요. 그게 한 번 듣고 일주일이 훅 지나면 또 잊어먹는다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인데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격 재원칙하고요. 지역하고 개별 분석은 기본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얘가 나왔어요. 27회 때 얘가 나오고요. 26회 때 얘가 나오고요. 25회 때 얘가 나온 거예요. 현재 최근에 한 4년 동안의 배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가격 원칙. 그래서 이 지문 2개 주고 무슨 원칙과 연관이 되느냐 그거 찾으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균형의 원칙이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지문이 균형의 원칙 들어가는 게 또 지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번인가. 그냥 답을 이렇게 가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5, 26, 27, 28 그럼 이번에 얘가 나올 차례네? 근데 얘가 한 번 더 나오거나 그래요. 결론은 2개는 해놔야 돼요. 정리는. 그럼 나오면 어쨌든 간에 하나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감정평가 3방식에 가게 되면 원가가 있고 비교가 있고 수익 방식이 있는데 작년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산은 뭐 안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론도 물어볼 수 있고 계산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정이 안 되면 종류라도 구별해 주실 수 있으면. 그죠?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무슨 법인지, 원가법인지 거래사례비호법인지 수익환원법인지 요런 제목이라도 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감정평가 규칙에 가면요 2조가 용어예요. 용어. 요 용어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산은 안 하셔도 되더라도 용어가. 그러니까 원가법이란 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구해서 적산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문 나오는 정도라도만 정리해 두시면, 그 정도만 해 주시고 여기를 대비하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요건 법 조문인 거거든요. 조문에 기초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건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정리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토지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주택이 있을 때, 토지 보면은 표준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가 있고, 주택도 보면은 단독주택에 보면은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이거 전수조사한다 그랬죠. 이거 꾸준히 나와요.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저희가 이제 할 때 이런 거 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 있죠. 네. 이거 기초로 해서 2인 청할 때 기간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기간 30일에 30일. 그 60일로도 줘요. 틀리게.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결정 공시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누가 타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의 신청 기간 있잖아요.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이죠. 이의신청은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표준지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때, 그죠? 토지 소유자, 이용자, 그 다음에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다 이의신청 대상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하고 표준지의 이 공시사항 하고요.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있죠.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는데, 다만 표준지에만 요가 들어가요. 지세가. 다 항목이 비슷해요. 근데 요것만 토지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 여기에 지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준주택에는 지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내용상에서 정리만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하고,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이 물건별 평가 방식 있죠. 요게 또 가끔 한 문제씩 들어와요. 요게. 요거 기억하시죠? 물건별 평가하는 거. 왜 그거 있잖아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이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간단하게 주잖아요. 어렵지 않게. 이게 나오면은, 요런 거 나오면은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가격 공시에도 감정평가 기초에서 요런 것 중에 나오면 하나씩만 맞춰줘도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더라도. 3박씩 힘드시면 안 하더라도. 그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맞출 수 있으세요. 이게 그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거기 먼저 어디 먼저 보시면 되냐면요. 그 395쪽에 하면은 문제 2번이 있죠. 2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요거 정도는 이제 설명해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에 가게 되면요. 5조가 이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리고 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7조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이런 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요. 감정평가는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죠?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설명했었죠. 여기 대전시청 있죠. 대전시청 이거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걔는 뭐가 없어요. 시장성이 없잖아요. 근데 걔도 거래하려면 가치 추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라인이 전부 다 오피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병원도 있을 수가 있고 우체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시장 가치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사용 가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요. 현재 용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있으면 걔가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한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용도로 쓸 거 아니에요. 호텔이 있으면 호텔은 그 용도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걸 사용 가치라고 그래요.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평가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누가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요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꼭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공개성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해요. 자, 거기 2번 문제 보시면 2번. 자, 2번에 가면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2번 지문에 봤더니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한정된 이게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을 아는 분이면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뭐 했었냐면요. 이거 했었죠.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요. 감정평가는요. 그 평가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 현재 상태에서는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틀리게 줄 수 있는 거는 단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하나 일시적 이용을 포함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평가는요. 현재 용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용은 반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 개념에서 요거고요. 그러면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한부 평가도 할 수 있고 조건부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소급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오죠. 예,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그래요? 기준 시점인데 그 날짜가 바로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이 뭐 있었어요?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가격 원칙. 네? 표현은 조금 안 좋지만 우리가 그 왜 화장실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변동이죠. 변동의 원칙은 무슨 시점과? 기준 시점과 관련된 거예요. 기준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지문에서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 있죠. 근데 가로 열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용 상황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건 이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있었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었죠. 자,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무슨 평가할 수 있다고? 부분 평가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나요? 요거? 예. 네.
그게 이제 그 4번 지문에 그거 넣어준 거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여기 한 요 원칙 있죠. 시장 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여기도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풀어서 문장으로 준 거죠. 이게 이제 27회 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 원칙들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해준 거죠. 이렇게. 요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번 문제는 이게 19회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왜 뒤로 넘어가시면 397페이지에 해설 나와 있잖아요. 해설에 보시면은 3번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일괄, 구분,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가치 기준, 현황 기준 원칙,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더 맞다 이런 얘기죠. 현재 규정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일괄 구분 부분은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냐면 이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설상에 가시면요. 뒷장에 그게 핵심 이론상에서 보면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하단에 가면은 한정 가격이라고 돼 있죠. 박스 안에 가면 한정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은 한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거 이 평가상에 쓰지 몰라도 그 예전에는 이걸 정상 가격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상 가격이라는 게 있고 무슨 가격이 있냐면 한정 가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시장 가치 외에 무슨 가치, 사용 가치 이렇게 지금 가치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정 가격의 표현은 이제 한정 가격이라는 건요. 시장이 이해 당사자에게 한정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샌드위치 가격을 해서 한번 설명했을걸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도심에 여기 쇼핑센터 있고요. 여기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 호텔 사이에 5평짜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판잣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침 10시에 사람들이 막 출입할 때 판잣집 문이 열리면서 반바지 입은 남자가 냄비하고 뻔을 들고 나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면 미관상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도심이라고 평당 한 2천 해요. 5평이니까 한 1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에서 와가지고 1억 줄 테니까 나가달라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들어가서 라면 한 봉지 더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 집이 생각해서 1억 2천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담요 갖고 나서 앞에서 눕는 거죠. 반바지 입고. 그러면 2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죠. 이쪽에서는 이거 매입해갖고 이거 헐어버리고 여기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 도심의 땅값은 평당 2천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천 이상의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긴 거래가 된다고요. 시장이 이해 당사자 간에 딱 한정돼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 간에는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걸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한정 가격을 설명해서 해드린 거고 평가상에서는 샌드위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한정 가격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그래서 저거 세 가지 원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9쪽에 가면 이제 가격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끔 요거를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가치하고 가격을 구별하는 것 있죠.
네. 부동산 학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요, 현실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사이에서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해서 실거래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그 다음에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미 거래에 의해서 지불됐기 때문에 얘는 과거의 값이라고 그래요. 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가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무슨 값이라고 그런다? 현재 값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걸 현재 값, 이걸 미래 값 이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죠. 이렇게 바꿔서.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을 기준하면 가격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 물건이 있으면 오늘 오전에 둔산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이 만약에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지금 지불된 요 금액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에서 가격은 몇 개만 성립한다. 하나만. 근데 요 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보험의 대상으로 평가하느냐,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과세 가치와 보험 가치와 투자 가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얘들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별도로 추계해야 된다고요. 별도로. 그러니까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기 있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개가 존재하냐면 평가 목적에 따라. 네,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가치를 추계하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도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끔 이제 바꿔주는 정도,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정도. 그래서 거기 4번 문제 보시면요.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거기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5번 지문에 보면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하고 가격이 서로 이렇게 괴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괴리될 수 있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가치로부터 괴리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강남에 뭐 재건축 반포 이쪽에 가면은 뭐 시세가 18억 뭐 19억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18억 19억이지 거기는 별개의 동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 뭐가 많은 데에 비해서요. 수요는 많은 데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부족하죠. 강남과 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거 지역을 공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의 부의 상징이라고 그러면은 어디서 산다는 게. 그러니까 강남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저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데를 내세울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시세가 너무 비싸죠. 근데 저기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미분양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다고요. 거기는 지금 분양가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가격이 지금 낮은 애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 가격이 가치 이하를 반영하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격의 무슨 현상?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일치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문제상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고요.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게 되면요.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거기 2번에 보면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금전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이런 예서 조망권 뭐 이런 것 있죠. 좀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서울에 청계천을 복원했잖아요. 예, 그때 이 복원이 예상이 되는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시세가 많게는 1억까지 뛰었어요. 청계천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당장 복원이 된 건 아닌데 발표가 난 거죠. 복원시키겠다고. 그러면 걔가 쫙 복원이 되면 이제 청계천 같은 것은 이제 내가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는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 3번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라니까 틀린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틀리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면은 우리가 힘들지 않게 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요거 설명한 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하고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겠죠. 그죠? 재화가 시장에서의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있어야만 무슨 가치가 성립을 해요? 교환 가치가.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필요한 히터 있잖아요. 이거를 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팔려고 그러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그래서 이게 보면요. 동남아에 가면은 왜 그 태국이란 나라 있죠. 예, 태국이란 나라를 가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 돌아다니는 차량이 70% 이상이 일제예요. 차량이. 그 일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걔네 그 지하철역 있잖아요. 지하철역에 들어가면은 태국 국기하고 일본 국기하고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일본 애들이 그 비용 지원해 준 거예요. 지하철을. 그리고 도로도 대부분 걔네가 깔아준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면 태국 애들이 그 지방에 가게 되면요. 상당히 낙천적으로 지내요. 걔네들은 그 내세를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현세는 내가 못 살아도 현세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세는 나도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더운 나라에서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바나나 몇 송이만 팔아도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포정도로를 걸어 다니고 뭐 먼지 먹고 다니기 이런 것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본 애들이 가서 뭐를 깔아준 거예요. 도로를 쫙 해서 아스팔트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태워서 그 길을 쫙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포정도를 걸어갈 때하고 차 타고 갈 때하고 훨씬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차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인식을 시킨 다음에 사용 가치를 인식시킨 다음에 일본 애들이 그거를 잘하는 게요.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쪽에 웨스트의 서아프리카 쪽의 모든 포트는 일본 국적을 가진 선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입항을. 이걸 얘네들이 60년대부터 이거 항구 만들어 준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 팔아먹을 때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용 가치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어야지만 무슨 가치가 성립이 돼요? 교환 가치가. 근데 이 사용 가치가 나중에 이게 투자 가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가 무슨 가치로? 시장 가치. 그렇죠? 근데 거기 6번 문제 1번에 보시면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는 게 틀린 거죠. 교환 가치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라 뭐하고? 투자 가치하고 유사한 개념인 거예요. 요게 이걸로 바뀌. 그러니까 요게 무슨 가치냐면 주관적 가치예요.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얻는 효용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가 편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자연 상태가 좋아 그래갖고 그냥 도보로 걸어다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차에 대한 큰 효용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틀리게 이렇게 준 개념이다. 그래서 2번에 가시면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 가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네가 무슨 가치인 거예요? 주관적 가치인 거예요. 이게 한번 객관적 가치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시게 되면요.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틀리죠.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뭘 얘기했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뭐냐면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거죠. 네, 그거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상에서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거 맞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데 그 물건에 방 하나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도 설정이 될 수 있죠. 걔 담보로 대출 받으면 저당권도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요.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냐면요. 부동산 소유자들은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팔아요. 오히려 시장이 안 내놔요. 왜?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고요. 뭐 안 팔리면 임대 주면 되지 이런 얘기고요. 돈 필요하면 뭐 대출 받아서 쓰면 되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어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내가 취직할 때 5억에 샀는데 그렇다고 5억 이하로는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웬만한 경우 아니고서는 안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보지 뭐 이렇게 걷어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시죠.